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 나서게 됩니다. 자유와 헌신, 기억, 미래, 번영을 키워드로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외에 정치권 소식들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보죠. 최수영 예.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자리에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후에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될지 저희가 잠시 후에 연결을 해서 들어보겠고요. 자, 그 전에 앞서서 정치권 현안들을 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치권은 이 이슈로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긴 했습니다만 가결 같은 부결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민주당의 분위기가 상당히 뒤숭숭한 모습인 것 같은데 이탈표가 예상보다 좀 많이 나왔는데 친명계에서 이것을 놓고 무더기 이탈표가 기획투표였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무기명 비밀 투표가 이제 인사투표 원칙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양심과 소신에 따른 투표를 하는 게 개개인이 헌법기관 하는 국회의원이 맞는 직무인데 네네. 그게 자기의 그 당의 입장과는 좀 다른 게 나왔다고 그걸 반란표라고 표현한다는 게 저게 예. 상식에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표현 자체가 무엇이 반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민주당이 가장 큰 지금 위기에 닥친 이 현실이 뭐냐면 예. 정말 그 반성과 책임이 없었다는 이 모습이 지금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 이제 과거 이 표결을 인사 관련 표결을 보면은 이상민 장관 탄핵 결의안 때 179표가 나왔거든요. 예. 그다음에 노웅래 의원이 161표. 자, 그러면 그때보다 각각 41, 23표가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민주당이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게 단일 대오의 표심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 이번에 나왔던 약 38표 가까운 이탈표는 이게 이제 여기서 균열이 왔다는 얘기인데 예. 저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당론하지 않았던 이유가 당론으로 했을 때 불어올 수 있는 역풍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소신 투표를 하자고 얘기했고 표 단속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반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이것을 조직적인 반란표라든가 기획에 따른 이재명 체제에 대한 전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주자를 빼야죠. 민주가 없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것이 저는 민주당의 대전환의 기회가 왔다. 오히려 이런 외부의 압력, 그러니까 결국 국민 여론과 상식에 따른 양심적 투표를 가지고 반란표라고 규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색출하겠다라는 이런 아주 극렬한 단어까지 이렇게 소환하는 거는 네. 스스로 민주당이 이렇게 찾아왔던 정말 혁신의 기회, 대전환의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상식 있는 대한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말하자면 민주당에 대한 위기로 이렇게 규정할 것이 아니라 네. 민주당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혁신의 기회로 삼는 게 저는 맞고 그다음에 다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한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찾아내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더 큰 수렁을 빠질 수 있다. 네. 이게 말하자면 어떤 하나의 그 조직이 침몰할 때도 사실 피하가 구분되지 않은 내부 균열에서부터 이게 시작되는데 민주당이 이 전조를 보인다는 거는 오히려 저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로 볼 것이 아니라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이 친명계의 어떤 강경한 반응이랄까요?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강경한 반응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이심전심을 넘어서는 뭔가 의사소통이 있었을 가능성, 이 정도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기획됐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왜 그렇게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추정을 하느냐 하면은 전체 과반이 149석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실제로 찬성표가 나온 게 139석, 네. 반대가 138석이었는데 예.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무효표하고 기권이 20표씩이나 나왔어요. 그렇죠. 보통은 아무리 국회에서 표결을 한다 하더라도 무효하고 기권이 20표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네. 의도적으로 무효나 기권을 선택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고요. 민주당의 의석이 작으면 모르겠는데 169석이나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찬성이 오히려 반대보다 더 많았다고 하는 것도 네. 그것도 당내 의견 가운데 의원들 중에서 적지 않은 의원들 대략 추정해 보면 한 20명 정도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의원 몇 명이 이 상태는 아니다. 현 상황으로는 당이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내년 총선에도 질 것이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껴서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기에는 너무 의사표명이 분명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원들 각각 개개인의 어떤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맡겼다고 보기에는 뭔가 미심쩍거나 아니면은 의구심이 들 만한 상황이다. 이렇다면
자연스럽게 의원들 간에 뭔가 의사소통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명계 의원들 간에 뭔가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 사이에서나 아니면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표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그냥 의사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뭐 뭔가 이런 좀, 추정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비명계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민주당의 길에서도 당원 80조를 두고 뭔가 모임을 가졌을 때 의견을 나눴다 이런 얘기가 그 이전부터 흘러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원 80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첩보 동의안 표결 문제에 대해서 얘기 안 했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색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의원들 사회에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정확하게 표를 뭔가 누구는 기권으로 가고 누구는 찬성으로 가자라고 의논을 안 나눴을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이번에 의사표명은 하자라고 하는 정도로는 얘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의 위기가 당의 위기와 당대표의 위기 이걸 구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하기 전의 일인데 그걸 가지고 검찰이 수사하는 건데 당대표로서의 대응과 민주당의 대응을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위기라고 하는 게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그 위기는 이른바 이제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그리고 이제 이른바 검사 정권이라고 불리는 검찰이 대통령의 의중을 읽었든 안 읽었든 간에 하여튼 충실하게 야당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들, 이른바 모니터링식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기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지지자나 아니면 의원들 사이에서. 근데 그런 면에서는 맞서 싸워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좀 인상 깊게 아침에 인터뷰 기사 하나를 읽었는데요. 함세용 신부님 인터뷰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정치검사 탄핵하고 검찰 독재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 내부에서 비명계 의원들이 설령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에 대해서 86그룹들이 안 싸우는 것을 질책한 얘기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싸워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누구는 다음번 총선을 위해서 현 당대표 가지고는 안 되니까 뭐 이런 식의 계산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당내 반발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아마 뭐 의원들 명단이 돌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예상보다 많은 이탈표에 이제는 당을 둘러싼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대표의 모습을 보면은 입장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웃음기도 많이 보였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어두워지고 이전의 행보를 보면 의원들한테 다 전화를 둘러서 하면서 표단 속에 나섰다라고 할 정도로 좀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된 이상 이 대표가 어떤 결단이나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역대급 반전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탄핵 때 나왔던 179표를 아마 최대치로 예상했을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뭐 그렇게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심지어 가결이거든요. 거기다 이제 사실 이탈표가 40표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탈표 40표라는 거는 우리 원내교섭단체 2개를 만들 수 있는 거의 그런 표수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이 후폭풍을 저는 이건 이재명 대표가 져야 되는 거죠. 정말 공당의 대표이고 본인이 그 대선에서 0.76%로 졌다고 바로 직후에 그런 졌지만 잘 싸웠다의 그런 당내 분위기를 바탕으로 보궐선거에 출마해가지고 사실 명분 없는 지역에 가서 자신이 성남시장에 했던 그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손쉽게 배지를 달고 또 배지를 달고 들어와서 대표가 되어서 그다음에 다시 거기다가 방탄이라는 또 삼중 갑옷을 입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본인이 내가 여기에 대해서 그건 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란 책임을 져야죠. 그게 저는 공당의 대표가 맞다고 봐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당 그 표정이 조금 그날 오후에는 약간 좀 어둡게 변했지만 어제 했던 행보를 놓고 보면은 당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별로 없어 보여요. 저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자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지점이 자 그러면 이게 이 상태로 그냥 유야무야 될 것이냐 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법적인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이 대표가 어떻게 되든 간에 법적인 절차는 아마 불구속으로 기소해서 재판 절차를 밟을 거고 앞으로 추가적인 계속 영장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3월에만 재판이 3번 잡혀 있어요. 네. 선거법 관련 재판이. 그다음에 다른 지금 뭐 백현동이라든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그 소환 조사가 참고인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테고 또 아니면 이제 또 영장 청구가 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3월, 4월 내내 재판 사법적인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본인이 원든 원하지 않든. 그렇다면 당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리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정치는 사실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인식의 영역이 더 크단 말이죠.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문제가 인식한 부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나는 책임 없다. 나는 뭐 당당하다. 이것 또한 계속 사법 사냥의 그 연속이고 정권 탄압의 이게 야당 탄압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비명계 의원들이 저는 38표라는 그 뜻으로 이건 사법살인이 아니고 야당 탄압이 아닙니다. 당신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시그널을 준 거예요. 근데 계속 여기서 버틴다? 그럼 이제 당원 80조 논란 나오겠죠. 기소가 되면은 지금 기소가 되면 당원 80조에 기소가 되는 순간 당직을 내려놓게 돼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미리 바꿨잖아요. 윤리위원회가 아니라 당무위원회로. 그럼 여기서 논란이 나오겠죠. 비명계에서 얘기하겠죠. 당무위원회는 이재명 대표가 당무위원회 총괄하니까 그렇다면 당무위원회에서 그럼 더 정무적으로 판단해라. 이 판단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 당대표가 지라고 또 얘기하는 순간 이 내용과 이 폭풍은 또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반성과 혁신이 없어서 지금 민주당의 위기가 왔다 그러면 반성과 혁신이 지금 이 시기에 대전환의 어떤 그런 오히려 역으로 사고를 해가지고 민주당 위기 탈출의 터닝 포인트를 삼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민심과 괴리된 정당 살아날 수 없습니다. 중도가 반응하지 않는 총선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게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그 계열 정당이었던 미래통합당이 과반을 못했던 이유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이 지금 민주당의 위기감을 이재명 대표가 결단하는 순간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뭐 추가적으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다시금 이 체포동의안 절차를 국회에서 또 거쳐야 될 수도 있고요. 또 기소가 되면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된다 아니다 이 당헌과 관련된 얘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 민주당 내에서 사실 이번에 표결에 붙이기 전부터 거취 정해야 된다라는 이른바 뭐 조홍천 서른 의원들의 목소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좀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메시지였던 것 같은데 그 메시지를 저는 잘 못 읽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못 읽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앞으로 어려운 시기들을 더 보내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아마 앞으로 더 얼마나 그러니까 임기 내내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상수일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야당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숙제처럼 남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선택하는 길에 따라서 민주당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건 뭐 부인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다시 할 가능성도 있죠.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는데 한동훈 장관이 미소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체포영장 또 청구할 가능성이 구속영장 또 청구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뭐 민주당에서 야당 지지자들이 바라보기에는 계속 민주당 흔들겠다고 하는 게 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당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하는 거지만 검찰이 이렇게 대선 출마해서 낙선한 야당 당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하는 것도 이것도 헌정사상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관한 그렇죠. 문제일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언젠가 당대표를 그만둬야 될 시점이 올 수도 있어요. 계속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로감도 누적될 수도 있고요. 총선 전에라도 네,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뭐 정진상, 김용이라고 하는 두 명의 측근이 어떻게 뭐 판결을 받을 것이냐, 그렇죠. 어떤 판결이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도 뭐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어차피 예정되어 있는 기소기 때문에 예.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주장했던 게 좀 허물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 내부의 대체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제가 함세웅 신분 인터뷰 말씀도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맞서 싸울 수 없는 야당이 도대체 존립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묻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지지자들이. 그리고
뭐 그동안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어왔습니까? 그럴 때 민주당이 제 역할을 했습니까? 라고 또 묻고 있기도 하고요. 이재명 대표를 선출한 이유도 예.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뭔가를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표출해 주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존의 정치화법과 좀 다른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는 측면도 있었을 거고요. 민주당이 기득권에서 좀 탈피한 새로운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는 측면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내가 당대표 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당원들이 선출해 준 거란 말이에요. 당대표라는 자리는. 그러면 그거 그냥 던지는 게 최선의 방법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의 새로운 뭔가의 당대표 역할을 맡을 수 있을 만큼의 혼란을 정리하는 거라든가 민주당이 최소한 국민들의 어느 정도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에서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건 예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식 정치를 좀 보여주고 그리고 또 뭐 역으로 생각하면은 나중에 무죄 판결 받을 수 있는 것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때 가면 검찰이 너무 심한데라고 하는 국민 여론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까지 가고 난 다음에 선택해도 늦지 않는데 무조건 지금 내려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논리에 더 가까운 거 아닌가. 아마 많은 지지자들은 거기에 좀 의견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또다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민주당의 아주 극심한 내분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의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주제를 좀 바꿔서 국가수사본부장에 낙마했던 정순신 변호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퇴를 했어도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진상조사 TF를 구성을 하고 공세에 나선 상황이고 체포한 표결로 일단 수사에 몰렸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대적인 반격에 좀 나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그 직면에 있는 이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를 이 부분으로 좀 그 국면 전환을 해보려는 의도가 다분히 담겼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뭐 이건 호재라고 생각하고 공격을 할 텐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권 내에서도 사실은 여기에 대한 그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번 추천을 놓고 대통령실의 인사기획관실이 추천한 것 사실이고 그다음에 1차 검증은 법무부에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이 했고 그다음에 2차 검증은 다시 대통령실에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했고 거기에 이제 세평조회는 경찰이 했다 이런 거죠. 그러면 대통령실과 법무부와 경찰이 세 기구가 다 관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걸러내지 못했다. 이거는 사실은 그런 시스템에 허점이 생기고 주영 대표 표현대로 하면 구멍이 생긴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정확히 원인에 대한 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인에 대한 진단을 해야 그에 맞는 처방이 나오고 처방이 나와야 그걸 보완하는 대책과 시스템이 나오겠죠. 근데 다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합니다, 말로는.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지 얘기를 들여다보면은 이 말하자면은 공직 후보자의 어떤 진술서, 그러니까 진술서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가 좀 허점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공직 그 검증 대상자의 진술에만 기초한다? 그러면 그분이 그 대상자가 선의가 아니라 다른 의도를 갖고 기술하면 어떻게 걸러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지를 정확히 얘기하는 게 저는 1차적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저에게 정무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법무부를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에서 한 발 전 더 나가야 한다고 봐요. 그렇다면 왜 인사검증 시스템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로 이관됐는지 그 의미를 살려야죠. 그렇다면 보다 인사는 저는 과정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결과로서 인사를 내놨을 때 국민 앞에 평가받고 적재적소에 인사를 잘 뽑았다 이렇게 평가받을 때 비로소 인사에 대한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게 예를 들어 제도를 바꿨다 시스템을 바꿨다 그 역할이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못하고 앞에서 여러 가지 있었던 인사들조차도 그건 정권 초반이었다 치더라도 지금은 10개월이 지난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먼저 필요하고 성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말로만 그러니까 책임을 지겠다는 정치적 수사로만 그칠 일은 아니고 어디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겼는지 꼼꼼히 들여다보는 그물망 검증에 대한 다시 성찰이 좀 필요하겠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께서 보시는 이번 어떤 이슈의 그 핵심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제가 말하는 인사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
그리고 인사검증단을 휘하에 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공통점이 뭐죠? 다 특수통 검사 출신이잖아요. 지금 뭐랄까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될 때 인사검증할 때 뭐 진술서처럼 뭔가 그 체크리스트에 제대로 적지 않아서 몰랐다고 얘기하잖아요. 수사할 때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수사할 때도 안 적으면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껴갈 겁니까? 그거 해왔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제가 볼 때 말장난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책임감은 느끼지만 책임진다는 건 아니다. 정무적 책임은 느낀다. 한번 해석 좀 해보시겠어요? 해석 좀 해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정무적 책임이 뭡니까? 정무적 책임 얘기할 때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태원 참사 발생했을 때 정무적 책임 안 지겠다고 해가지고 이태원 참사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법률적 책임질 겁니까? 인사 잘못했으면 우리가 법적으로 잘못한 거 있으면 대보라고 또 얘기할 겁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작 책임질 때는 정무적 책임 안 진다고 얘기하고 법률적 책임 없다고 얘기하고 책임져야 될 때는 정무적 책임 지겠다고 얘기하면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책임진다는 개념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책임진다는 얘기입니까? 네.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결국 이 문제는 검사들을 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순신 변호사는요. 관계를 안 맺을 수가 없었던 관계예요. 예를 들면은요. 검은 유착 사건 발생했을 때 감찰관실이 그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그거 사건 뺏어가지고 줬던 게 바로 정순신 변호사예요. 인권감독관으로 있었거든요. 서울중앙지검에. 그랬던 관계인데 알겠습니다. 전혀 모른다고요? 네. 이해를 못 하겠네요. 참 여러모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제104주년 3.1절이기도 합니다. 예. 이를 맞아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 기다리는 상황인데 뭐 어떤 말들을 내놓을까요? 원래 이 대통령의 주요 메시지가 1년에 세 번 나오는데 네. 신년사와 3.1절과 8.15 광복절입니다. 근데 신년사는 통상 보면은 이제 국내 정치, 국내 현안이 많고 네. 그다음에 3.1절과 8.15 광복절은 주로 이제 외교, 안보, 예.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는 아마 이제 3.1절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는 자유주의에 기초한 네. 그런 이제 가치연대, 그 국제사회의 가치연대라든가 이런 점들을 좀 강조하실 것 같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이제 과거를 좀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뭐 이런 쪽으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난해 8.15 광복절에서도 그런 이제 메시지가 나왔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부터 자유주의에 기초한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지금 결국 동북아 질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엄중한 상황과 지금 뭐 북핵 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동북아 질서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가 이런 데 대한 해법과 고민을 한번 해보자. 뭐 이 정도의 저는 그 담론적 메시지가 나올 걸로 보고 이게 외교 안보기 때문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뭐 꼼꼼하게 이제 뭐 어떤 그 해법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네. 큰 틀에서 대통령이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쪽에 오늘 경축사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그 보도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유, 헌신, 뭐 또 기업, 미래, 번영이 될 거다 키워드가라고 했는데 김성환 평론가께서 보실 때는 어느 부분에 좀 방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5개 키워드 어제 대통령실에서 제시를 했잖아요. 예. 그걸 한번 혼자서 제가 한 문장으로 연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자유를 지키다 헌신한 순국선열의 헌신을 기억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통해 번영의 길로 나가자. 딱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이 요약이 되더라고요. 됐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이상의 더 메시지가 얼마큼 나올 것인가가 오늘 이제 기념사의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대북 메시지가 뭐가 나올 것인가. 항상 3.1절 기념사에서 그걸 우리가 기대하고 있잖아요. 윤 대통령이 과연 거기에 얼마나 부합할 만한 기념사를 할 것이냐. 내용 있는 정말 실속 있는 그런 기념사를 할 것인가 이건 조금 이따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3.1절에는 외교 안보에 대한 메시지를 낸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 3.1절 하면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어떠한 메시지가 나올까 또 이번을 계기로 문제 해결에 있어서 마중물이 될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영향을 끼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제 그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그 분들을 찾아가서 네. 이제 국격에 맞는 이제 정부가 그 책임에 책임 있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책임을 피하지 않고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 얘기했고 물밑으로는 또 일본의 그 담당 국장도 지금 우리 외교부와 이렇게 지금 물밑 교섭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우리 이 사회가 진일보하고 그러니까 이제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불편한 진실들을 저는 외면하면 안 된다. 분명히 우리가 딛고 일어서야 될 건 딛고 일어서고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짚고 넘어가는 그런 어떤 솔직하고도 좀 책임 있는 그런 자세를 통해서 한일 관계나 우리 영내 동북아 질서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함께 열어나가야 되는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윤 대통령의 입장은 그럴 겁니다. 우리 어쨌든 과거 사는 정확히 우리가 규명하고 과거에 대한 책임의식은 묻되 그렇지만 여기에 발목 잡히지 말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북한의 그 핵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 영내 동북아 질서의 안보와 어떤 그런 번영, 그다음에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 연대 협력이 필요한 상황은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런 점들을 얼만큼 또 국민들께서 공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예. 그것들을 정부가 내놔야죠. 그런 측면에서 3.1절을 앞두고 박진영 외교부 장관이 3일 전인가 거기에 강제징용 피해자를 찾은 것은 저는 나름 시도를 어떤 결과 나오든지 간에 그것이 제3자 면제 방식이든지 간에 어쨌든 정부가 해결하려는 의지에 좀 그 강한 방점이 찍혔다고 보고 대통령께서 이번 3.1절 기념사에서 어떤 말씀하실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동북아 질서를 함께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필요성 불가역성 이런 것들을 좀 역설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매우 중요하고 대통령실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정부는 얼만큼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 부분을 잘 설득해내느냐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104주년 3.1절 기념식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주제로 오늘 오전 지금 이제 서울 중구 위치한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낭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 오늘 104번째 3.1절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4년 전 3.1 만세운동은 기미 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 헌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갈망했던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염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상황,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분절과 양극화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 자명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그 누구도 자기 당대의 독립을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시절에 그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에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던진 선열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조국이 어려울 때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특히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서
우리와 세계 시민의 자유 확대와 공동 번영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우리 선열들의 그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룩한 지금의 번영은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그 노력을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선열에게 제대로 보답하는 길입니다. 영광의 역사든 부끄럽고 슬픈 역사든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지키고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기미 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서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 3년간 개최됐었던 3.1절 기념식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로 진행이 되어 왔고요. 4년 만에 올해는 각층의 국민이 참여해서 행사를 또 뜻깊게 했는데, 자 4년 만에 좀 이제 코로나를 국민을 그렇죠. 벗어나서 크게 열리게 됐는데 오늘 일단 대통령의 기념사 길이가 길지는 않았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좀 눈여겨 보셨습니까? 어떤 글쎄요, 부분을? 저도 좀 짧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통상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는 게 그 기념사나 경축사의 거의 포맷인데 좀 짧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는 강조하셨다고 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세계적 위기, 세계적 복합 위기, 그다음에 북핵 기업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위기에 우리 사회의 분절과 양카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생각해 보자.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진영 간의 갈등,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반드시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중요한 의제를 하나 던지셨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이제 그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기업 이런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미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그래서 보편적 가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편적 가치 연대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 협력해서 세계 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의 공동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 이거는 사실은 취임사와 동일한 거의 맥락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와 의제를 전 꺼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정부와 국회, 그 정치권이 얼마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후속적인 이제 대책을 내놓느냐. 결국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대나 가치 협력 이런 걸 통해서 극복할 수밖에 없고 한미일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좀 미래지향적 방향을 통해서 결국 동북아 질서라든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여기서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어떤 두 가지 저는 큰 틀의 담론을 던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치권이 얼만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후속적인 뒷받침을 해내고 예. 정부가 국정과제로서 이것을 이끌어내느냐, 이 과제가 남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메시지를 내기 전에 저희가 뭐 한일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담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해볼까요? 저는 기념사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거에 일단 깜짝 놀랐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 놀란 거는 내용이 너무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기념사의 전반적인 깔려있는 기조는 아무런 논란거리도 만들지 않겠다. 이거 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사실 국민 정서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한일 관계 이게 맥락이 잘 안 맞는 거구나. 여기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일본을 협력 파트너라고 규정했어요. 네. 기념사에서. 예. 그러니까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의 측면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라고 규정했고요. 심각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오늘 그 기념사의 핵심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일 간의 양국 관계에 관한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한미일 간의 관계로서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좀 밝힌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3.1절 기념사에서 대통령이 밝혀왔던 맥락하고도 잘 안 맞아요. 네. 그리고 국민적 정서나 감정 그리고 또 일본에 대한 인식하고도 잘 맞지 않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또 보도되고 어제 또 밝힌 내용이긴 하지만 일본 정부가 안보문서 개정에서 공격 가능한 국가로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토마호크 미사일 사거리 1,600km에 달하는 토마호크 미사일 400발 2조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인데요. 이거 구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럼 사실은 일본이 공격 가능한 국가가 되고 무기를 갖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에 뭔가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럴 때 일본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실질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메시지 하나도 없고 한미일 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것처럼 김대중 오부치 선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김대중 오부치 선언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이 2항이에요. 2항은 당시 오부치 총리는 통전한 마음으로 반성하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그 반성을 평가하고 예.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게 주요 골자예요. 그러면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그 기념사라고 하면 일본이 역사를 똑바로 직시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우리도 또한 그것에 대해서 부응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겠다. 뭐 이 정도의 메시지는 들어가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메시지조차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 있어서 뭔가 기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뭔가의 뒤에 뒤따르는 뭔가 얘기들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보신 의지가 거죠? 예,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고요. 북한에 대해서도 보통 결국은 이제 3.1 독립 만세 운동이 우리가 독립을 지키겠다고 하는 한반도의 어떤 독립을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북 메시지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전혀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북핵 위협만 언급했다고 하는 거. 한일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동원 문제 이런 것들 또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대통령 기념사를 통해서 뭔가 논란거리가 될 만한 걸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뭐 의중이 담긴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고 네. 싶습니다. 뭐 첨언하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 그 얘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계승 문제는 지난 8.15 경축사 했으니까 굳이 3.1절 경축사까지 반복 안 하셔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 관련해가지고 바로 이 3.1절 기념식 직전에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그 강제동원 피해자들 만나가지고 이 문제는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풀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은 대통령이 담론이나 의제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 각급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해법을 풀어나가려는 그 단위 책임자들의 노력도 매우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3.1절 경축식 직전에 박진 장관이 그렇게 의미 있는 행보를 한 것은 앞으로 정부의 의지를 저는 반영한 거라고 보고 대통령께서 다만 여기에 한일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해법 이런 걸 담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충분하게 사실 대통령께서는 통상적으로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레토릭 수준의 얘기만을 사실은 던져놓고 거기에 대해서 방향성만 놓고 가는 거지 대통령이 사안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오늘 짧았던 것은 약간 의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충분한 어떤 그런 담론적인 메시지는 던졌다고 보고 그것을 이제 정부 부처라든가 정치권이 얼마큼 뒷받침해내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의지를 밝힐 만큼 여기에 대해서 후속적인 대처들을 내놓느냐 그리고 정말 그 의미 있는 유의미한 진전들을 실무선에서 얼마큼 양국 관계에서 이뤄내느냐 이제 이런 점들이 남은 거지 말로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얘기만 큰 틀에서만 얘기해 놓는다고 밑에서 진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또 의미가 없잖아요. 오히려 저는 그런 각급 단위의 사전적인 어떤 그런 행보들이 오히려 3.1절 기념식 직전에 있었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정부의 의지의 하나의 표명으로 저는 해석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근데 이건 뭐 제가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럼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야죠. 아니, 그러니까 담론을 제시하고 진행되는 이슈에 방향성을 대해서, 제시한다는 네, 얘기죠. 진행되는 이슈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일 것 같고요. 대통령은 생각을 바라고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큰 틀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 그게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뭐 일본과 관계를 껄끄럽게 하는 수준까지는 부담스러웠다 하더라도 그래도 대통령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관련해서 이전에 굳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언급했기 때문에 그걸 풀어가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 정도는 언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 드린 거고요.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박지원 외교부 장관이 그러니까 유족들, 피해자 유족들 만났다고 하잖아요. 강제동원. 근데 유족들 가운데서도 이런 거 굴욕적으로 할 거냐 뭐 이런 식의 반발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지금 진행 중이긴 하나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은 방안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면 그게 또 논란거리 될 것 같으니까 가급적 언급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이번에 기념사를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근데 이렇게 회피한다고 해서 사실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윤 대통령은 좀 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를 어떻게 끌어나갈지, 한일 관계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갖고 나갈지, 역사를 청산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이런 것에 대한 제시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담대한 구상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언급 전혀 하지 않은 것도 또한 이것도 적지 않은 분들이 아쉽다고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은 사실은 엔드 스테이트 최종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언어는 무거울 수밖에 없고 대통령의 언어가 사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최종적인 불가역의 상태를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 각급 단위에서의 어떤 그런 협상 이런 것들이 우선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 측에서 제3자 그 변제에 대해서 뭐 불만도 있었고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결국 국민을 설득해내는 게 정부의 역할과 몫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은 담론을 제시하는 게 맞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맞고 그것을 각급 단위에서 얼만큼 정말 그 유의미한 성과들을 이뤄내느냐 이게 저는 이제 실무 협상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두 분의 평가는 조금 예.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